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모처럼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분 한 분을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여튼 모처럼 시간 내주셔서 저도 덕분에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박사님 영상들도 꼼꼼히 챙겨보는 사람으로서 요즘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이 강경 발언이에요. 네네. 중국 분열 시나리오까지 얘기하셨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사실 예전부터 제가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 네. 그걸 봤을 때 그게 확률적으로 낮지만 뜻밖의 미래라는 시나리오에서 네. 왜냐하면 우리가 구소련이 그렇게 망할 줄 알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동독과 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그렇네요.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어도 그래서 뜻밖의 미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뜻밖의 미래에 중국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전 세계 네. 앞으로의 국제적인 지형에 네.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와 미래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뜻밖의 미래가 뭐냐 했을 때 중국의 분열이죠. 네. 그래서 중국은 분열되면 크게 봤을 때 한 4개. 그리고 중국의 역사가 과거에 통일왕조에 있다가 계속 분열됐다가 다시 네. 통일왕조이기 때문에 그 패턴은 여전히 있는 거고요. 네. 그 분열이 언제 될지만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분열되면 언제든지 중국은 한두 개가 아니라 서너 개씩 네. 그 이상도 깨졌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언제든지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한 거죠. 근데 예.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시나리오는 네. 이제 또 그런 시나리오를 너무 또 이렇게 잘못 받아들인 분은 이제 그래서 중국이 지금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너무 간 시나리오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은 중국은 여전히 강건하다. 시진핑의 권력은 아직도 공고하고 충분히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지금 중국의 사태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조금 오보다. 오히려 조금 중간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이 책에서 다뤘듯이 중국의 가장 베이스라인, 네. 기본의 미래는 얘기한 대로 거대한 산. 네. 그런데 멈춰선 용. 네. 규모 자체는 거대하지만 예. 산처럼 그냥 그 이상 변화가 없는 변화가 정지되고 네. 그리고 용처럼 승천하지만 사실 힘을 잃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20년 동안 전 세계에 보여줬던 것은 역동성이거든요. 네. 그 거대한 존재가 굉장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마치 우리가 역동성 그러면 가벼운 예. 그런 관제 혹은 슬림한 것과 비교가 되고 작은 거 네. 비교가 되는데 오히려 중국은 거대하지만 역동성을 같이 갖는. 맞아요. 그래서 충격이 컸던 거고 한때 저러면 미국을 넘어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역동성의 성장, 그 엔진, 그걸 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멈춰선 지금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20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 책에서 중국의 기본 미래를 봤던 그렇군요. 겁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당연히 미래는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이렇게 하나로 계속 유지되지 않았던 시절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부터 그리고 지금 체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역동성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미국 못지않게 중국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중국의 모양, 꼴 이런 게 변화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 중국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대해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중국을 우리가 바라볼 때 관계 설정을 할 때 두 가지 전제를 조금 기억해야 됩니다. 네. 하나는 중국 자체가 지금 피크 차이나에 네. 올라섰죠. 예, 그래서 피크 차이나는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피크 오일 할 때도 오일이 석유가 고갈되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성장, 예. 추세가 멈추는 거, 예. 그리고 그게 꺾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지금 피크 차이나에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꾸로 이제는 중국이 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심지어는 동맹까지도 사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철저히 계산하는 거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자체가 지금 과거의 어떤 그 역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방어적 차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은 지금 미국보다 그게 더 심합니다. 그랬을 때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충분히 주변 국가에 미국은 지원이니까 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 중국은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국가에서는 피크 차이나에 걸린 중국이 네. 미국과 같은 저런 도발적인 혹은 강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위험한 거인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그 이유가 내부의 불만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동맹국까지 강압하는 거는 물론 미국의 이익도 있지만 지지자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전통적인 미국의 어떤 그 보수층인데 그들이 미국 안에서의 어떤 내부적 불만이 있거든요. 특별히 경제적 불만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외부로 돌리고 그 문제의 어떤 그 원인들을 외부로 돌리죠. 특별히 중국에 돌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중국도 그러지 못할 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20년은 중국의 성장은 한국의 성장과 같이 갔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중간재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하면 중국이 그걸 수입해다가 세계 공장 역할을 했죠. 그래서 공생관계 혹은 중국이 성장하면 우리도 역시 성장률을 그렇죠. 높아죠. 네. 그런데 이제는 네. 제가 다른 책에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20년은 지난 20년과 다르다. 지난 20년은 중국의 성장이 곧 한국의 성장이지만 그렇죠. 앞으로 20년은 중국의 성장이 곧 한국의 위기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보다도 중국이 훨씬 더 불안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시국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렇죠. 흐름이었군요. 네네. 자,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우리가 책에서는 늘 서구 열강 이렇게 불렀던 게 네네.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었는데 야, 요즘 이 쟁쟁한 유럽 국가들이 진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몰락 직전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 그렇죠.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지금 많은 언론들이 그렇고요. 뭐 방송들도 그렇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다른 정치인들과 다르게 속내를 그냥 겉으로 드러내고 또 발언 자체가 거침없고 또 공격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슈를 몰고 다니잖아요. 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전략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 사실 좋은 걸로 뜨면 좋겠지만 차라리 존재감이 없는 것보다 좀 안 좋은 걸로라도 뜨는 게 더 정치인들은 낫다고 보잖아요. 예.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스타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을 몰고 다니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게 지금 미국에 초점 맞춰져 있고 또 미국의 규모가 크고 또 미국이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집값까지 뭐 부동산 뭐 그다음에 금융까지 다 움직이니까 모든 언론이 전 세계 언론이 미국을 주시하고 또 미국에 저렇게 나오니까 이제 미국의 위기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미국 걱정은 그냥 사치입니다. 지금 미국 걱정을 할 때가 아니고 그렇죠. 달러 걱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예. 뭐 여기서 달러 붕괴가 나오는데 달러 붕괴 되지도 않습니다. 예. 네. 그럼 거꾸로 달러가 붕괴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큰일 그러니까 나죠. 그거는 미국이 달러 붕괴가 되면 그냥 전 세계가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넘어간 얘기고요. 오히려 지금 미국의 그런 포커스 때문에 더 심각한 중국이나 유럽이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유럽은 미국은 그래도 저렇게 떠들고 뭐 어쩌고 뭐 경제가 어렵고 빚이 많다 막 이래도 부채가 많고 뭐 이래도 경제 성장을 이번 보십시오. 4%막 하잖아요. 네. 유럽은 지금 심각합니다. 맞아요. 네. 1% 안 된다. 그렇죠. 뭐 겨우 유럽에 가장 잘 나가는 경제라고 하는 독일이 겨우 1%. 네. 뭐 프랑스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유럽은 거의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 이런 일이 났으면 유럽 진짜 세계 난리 났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럽은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코로나 이후 잠깐 혹은 미국이 저렇게 흔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 유럽이 통합된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어떤 그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지금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하는 그래서 시스템 붕괴의 어떤 위기가 시작되거나 직면한 그런 상황이라고 유럽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각 국가의 위상 그리고 각 국가 간의 관계 이게 진짜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얘기가 지금 절로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투자를 하던 또 기업 운영하는 사람이 미래에 대응을 하던 간에 새로운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는 책이 필요할 텐데 저는 부의 신대륙이 그런 네.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 지표를 2045년 정도로 저 멀리 찍어야 방향을 읽을 수가 있는 거지. 단순히 뭐 내년도 2027년 전망하는 건 지금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저는.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마무리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네. 이 복잡다기해지고 급변하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변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네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국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책의 목적은 20년 후에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 이 위기는 뭐 사실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언제가 있었냐라는 말처럼 위기는 네. 반복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위기도 넘어갈 거고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우리에게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삼선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뭐 과연 그럴 거냐? 뭐 혹은 뭐 부통령이 강경파가 또 정권을 이어받아도 그래도 결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의 혼란도 넘어갈 거다. 그리고 그렇지만 국가는
10년, 20년, 30년, 100년을 가야 되잖아요. 네.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통해서 혹은 중동의 지금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뭐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전 세계 우리가 정말로 익숙했던 지난 몇십 년 동안 익숙했던 어떤 그 패러다임이 전부 다 지형이 재편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맹,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부,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재편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관점을 유지해서 과거의 우리의 영광, 성공의 방식은 다 내려놓고 제로그라운드에서 예. 새 판짜기에 다시 해야 된다라는 태도를 갖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저희가 미중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중국을 다뤘지만 네. 중국이 과거와 다르게 우리에게 나온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난 20, 30년 동안 기술에 있어서 상당 수준의 우위력을 확보했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사실 지금 AI 붐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네. 이유가 AI는 미국이 만들고 AI를 주도하지만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붐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는 어떤 반도체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과거의 기술 그러면 뭐 배를 만든다든지 혹은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뭐 화학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AI 시대, 물리적 AI 시대, 뭐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로 들어가면 새로운 기술의 어떤 패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 패권의 전부 미국처럼 주도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일부는 굉장히 중요한 그 볼트너트 같은 네. 그런 부분들은 레버리지 포인트는 우리가 얼마든지 기술 패권을 가질 수 있다. 예. 그래서 그 기술 패권을 가지고 그것을 레버리지로 이제는 네. 외교에 써야 된다. 예.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이 새로운 어떤 그 공급망을 하지만 거기에 미국이 주도가 되고 미국의 내부의 공급망의 핵심을 두는 것은 맞지만 그리고 미국이 우리보다 일본과 더 가까운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예. 미국으로 하여금 그것이 다른 데도 상대적으로 작지만 없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그런 어떤 포인트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우리가 그 부분을 미국과 협력하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익들은 최대한 얻어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국은 우리의 기술, 중국이 미국을 어쩌든지 넘어서는 목적은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중국이 지금 누구하고 손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일본보다는 훨씬 더 미국하고는 손 잡기가 좀 요원하고 어쩌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또 사실 한중일 삼국간의 관계를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중국 대륙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패권들, 4차 산업혁명 관된 기술 패권을 우리가 레버리지를 삼는 거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다행히 나오는 게 미중의 과의 관계에서 선명한 네. 이익에 기반한 어떤 선명성, 네. 전략적 선명성 확보하는 거 네.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에게는 제가 이제 한국의 미래와 일본의 미래를 비교해서 제가 한국의 미래라는 책도 자주 썼고 네. 또 올해도 제가 그 연구를 디벨롭 시키는데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잘못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저도 그랬지만 일본 잃어버린 20년, 30년 갈 때 우리도 잃어버린 20년, 30년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이 우리가 제로로 가니까. 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80%는 담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일본과 다른 게 뭐냐? 네. 일본이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통일이라는 거죠. 아. 네, 결국은 내부의 시스템이 한계가 들어와서 예. 더 이상 확장을 못하면 거기에서 움츠러들거나 예. 그 한에서 예. 최소한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되지만 외부의 힘이 있거든요. 조커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통일이고 예. 지금 현재의 북한의 정권을 봤을 때 네. 사실 세습을 다음에 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지금 굉장히 의문점이 있고 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갈 수 있느냐라는 네. 측면에서 네. 어쩌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니까 네. 우리 살아생전에 네. 통일의 시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네. 우리가 사실은 대륙에 있고 반도 나라지만 사실 섬이잖아요. 북한이 그렇죠, 우리를 그렇죠. 막아서. 그런데 그게 열리면 대륙 국가가 갖는 이득이 있는 거죠. 유라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그리고 한반도에 통일이 되면
북한을 또 재건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의 어떤 새로운 역동성,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뭐 아직은 조금 요원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전히 정서를 주시하면서 서서히 또 그런 부분의 준비를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리고 그거를 단기간이 아니라 제가 책에 썼듯이 20년 후를 네. 생각하고 한다면 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준비가 되고 뭐 기업은 한 기업이 있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국가는 영원해야 되고 네. 우리는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번영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는 꼭 단기간 측면만 보지 않고 이제는 20년 후 정도는 한 번쯤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사님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조커까지 가진 강소 국가라는 걸 그리고 그런 지향점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네네. 이야, 예, 알겠습니다. 사실 너무 혼탁한 시절이다 보니까요. 진짜 뭔가 좌표 찍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또 국가가 또는 산업이 어디로 가는지 알기가 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지향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양서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저작 활동 많이 하실 거죠? 네, 올해도 제가 저는 원래 다작하는 스타일이라. 알죠. 네. 네네네. 그래서 올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미래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그렇죠. 궁금해하시는데 그 부분을 조금 뭐 단기적인 전망이 아니라 네.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판이 우리 중에 판이 크게 흔들렸으니까 그럴 때의 모습 어떤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또 AI 시대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뭐 사실 저는 제 스스로도 AI를 쓰면서 제가 미래연구소를 AI 에이전트로 전부 다 야. 바꾸는 지금 예.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AI가 과연 어디까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업의 활동을 변화시키고 또 젊은 세대들 또 기존 세대는 AI 하면 가장 큰 고민과 두려움이 일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이 직업을 잃고 뭐 실직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없어지는 것은 예측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전문적인 예측을 해야 보이는 거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 불균형이 깨지면서 이런 어떤 큰 패러다임이 올 때는 불안한 미래만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제가 올해 좀 더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또 우리 박사님의 다른 책들도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